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실질적 핵보유국이라고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믿게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해커 박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원심 불리기를 직접 보여준다거나 뭘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서 믿게 만드는 이런 양상의 경쟁이 가다 보니까 국가의 일극기 밀이고 뭐고 싸그리 공개합니다. 이게 남북한 간에 또 아주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사실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보자면은 자기의 비밀 무기는 감추는 것이 실제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자기의 어떤 핵심 군사 역량은 가급적 숨겨놓은 하나의 어떤 그 상대방이 몰라야 이것이 전쟁 시에도 억제력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남북한 간엔 비밀 무기가 없습니다. 모든 군사 기밀을 공개하죠. 왜 그러느냐? 내가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게 뻥이 아닌 거죠. 이거를 상대방에 믿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남북한에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무기의 어떤 과시 또 공개 또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그 효과를 강요하는 이런 것이 이제 위협이 이게 단순히 뻥이 아니라는 하나의 신뢰성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체제의 내굴력 경쟁인데 높은 군사적 긴장을 누가 오래 감내할 수 있느냐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건 뭐 치킨 게임이라고도 합니다만 오래 그 긴장을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작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높은 국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오래 감내할 수 있는 그 체제 이것이 우월하다고 보는 어떤 고정관념이 작동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13년에 약 한 66일간 이어진 전쟁 위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또 국내 정치와 연결됐지만은 어떤 거 하나의 국력의 서열 경쟁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핵 보유국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핵 클럽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예우를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격 요건으로서의 어떤 핵을 개발하고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이러는 거죠. 또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사드 문제 배치 문제도 저는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는 분들의 그 주장을 거의 다 이렇게 좀 수집해서 읽어보고 면밀히 분석해 볼 때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특징이 떠오르는데 이 사드가 한반도에 왜 필요하냐 하면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소속된 국가들 중에 MD에 대한 전략 자산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미국하고 그 거리를 규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안보학자들의 담론을 보면은 호주나 일본이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전략 자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없다는 자꾸 이런 상실감을 드러냄으로써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동맹의 어떤 질적 수준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한 위계 체제 내에서 마치 우리의 서열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이 사드 배치의 추동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마치 우리가 뭐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얻으면 남자로서 내 뭐 권위와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듯이 어떤 하나의 전략적 자산 또 자기 국가의 국력의 어떤 지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기체계, 군사력에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국력의 서열, 위계 질서에서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국가의 욕망이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관성으로, 고정관념으로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압과 흥정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마냥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협의 이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선의를 또 입증해야 되는 도덕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강압을 하더라도 그것이 유리한 흥정을 위한 것이라는 여지를 항상 열어둠으로써 강압과 흥정이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게임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북한이 최근에 이제 키리졸브 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더라도 공격적인 무기만 운용하지 않는다면은 4차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문 열어놓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 게임이 작동하는 최근의 그 교착 상태, 어떤
교착 국면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위신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떠한 군사적인 문제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냐, 즉 실제성이냐, 아니면 이게 가상 논쟁이고 잘못된 논쟁이냐, 가상적인 거냐, 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진 게 바로 사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국방부나 어떤 새누리당에다가 그렇게 사드 배치하고 싶으면 북한 핵미사일 무섭다면 그냥 배치해라. 우린 야당은 문제 제기 안 하겠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배치할 사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고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 정도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가진 사드 포대가 전부 다 합쳐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 3개도 오랫동안 정체된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드 논쟁에 얼마나 실제성이 있는가는 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전략 자산을 가짐으로써 국가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마,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한 것이지 이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운용 체계와 현재 성능 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에 대한 어떤 출장 보고서라든가 이것이 한국에서 무기 체계로서의 가치라든가 전략적 효과라든가 보고서 한 건도 못 냈습니다. 단지 미국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국회 국방위에서 이 논의를 야당 의원이 제기를 하자 한민구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은 그것은 미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왜 의심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와 다른 답변을 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이것이 개발된 지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1987년에 개발이 결정돼가지고 1990년에 개발이 시작된 거거든요. 26년간 시험평가만 하고 있거든요. 14번 했는데 그중에서 7번은 실패했고 8번은 맞추긴 맞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상발사 미사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에서 발사한 걸 상대로 한 시험평가입니다. 즉 이미 표적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실제 하지 않는 논쟁, 일종의 의사 논쟁에 가깝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제정치, 국제관계라는 것은 말만 가지고도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는 미사일 방어가 냉전을 종식시켰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봤을 때 이것이 실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에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마치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요구만 하면은 곧 배치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면서 이것이 마치 한국인에게 작동하는 방식은 저는 불량 보험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보장을 하려고 보험을 들 때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보장이에요, 보장. 이게 제대로 되는 보장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불량 상품을 TV 광고만 믿고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덜컥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가 더 비참해집니다. 하물며 무기체계 안보 문제인데 이 무기체계가 어떤 건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팔 때 흔히 쓰는 영업, 논리, 바로 공포 영업입니다. 약관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당신 노후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이런 공포를 주입함으로써 이런 보험 상품이 팔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지 어르신들 약관 어떻게 자세히 봅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한테 대한 사드의 논리가 바로 그런 공포 영업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마치 자존심 싸움으로 이제 미중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가 됨으로써 결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라고 하는 담론이 어떤 국제 정치에서
간의 갈등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비정상적 에스컬레이션, 즉 하나의 어떤 그 의사 논쟁의 성격으로 이것이 변질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실제성 이런 부분들이 왜곡된 위신의 전쟁 이런 어떤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되는 한미 군사 연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2013년에 그 높은 군사적 위기, 이것이 이제 그해 2월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4월 초까지 약 66일간에 걸쳐가지고 한반도의 고강도 정치 군사 전쟁이 벌어집니다. 매우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국면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한쪽이 군사훈련을 하면 한쪽은 긴장해서 어떤 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높은 긴장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계속 네 주먹이 더 세냐 내 주먹이 더 세냐 막 보여주기 식의 어떤 이런 경쟁들이 참으로 흥미롭게 이어집니다. 그 기간이 약 66일간 되는데 이 기간에 보면은 애초에 키리졸브 훈련에 배치될 예정이 아니었던 무기 체계까지도 긴급히 북한의 그 행동 양태에 따라서 투입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제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가지고 한번 폭탄 투하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즉시 지대공 미사일을 SA-2, 3, 5 이런 어떤 수백 기를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을 가동시키겠다는 위협을 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스텔스 폭격기를 보낼 테니까 이것도 한번 요격해봐라. 이래가지고 B-1 스텔스 폭격기를 보내죠. 그러자 이제 북한에서는 다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스텔스 전폭기가 발진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나 하와이 공군기지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즉시 이지스함을 출동시켜가지고 그거 발사하면 요격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이제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발사할 테니까 이것도 요격해봐라 해서 동해 쪽으로 무수단리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몽땅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위기가 종결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왜 그렇게 상대방 반응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면서 상대방을 갖다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동이 신속하게 나오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 위협의 어떤 그 신뢰성, 하나의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미 군사연습이 아니라 북미 군사연습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한미군 간에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북한과 미국이 대항군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게임을 시험해보는, 제가 보기엔 한미군사연습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북미군사연습이지 이게 어떻게 한미군사연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나중에 먼저 꼬리를 내리고 빠져버린 이유가 미국이 자꾸 돈 얘기를 합니다. 스텔스기 F-22 전폭기 뜨고 B-1 폭격기 뜨는데 66억 예산이 들렸다고 묻지도 않은데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한미 관계도 냉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알아서 비용 지불을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즉시 미 의회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게 또 돈 문제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체제의 내구력 경쟁의 양상도 나오는 것이 항공모함 한 번 시동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출동 준비만 하는데 1억 불이에요. 키 리졸브에 2009년 이후로 항공모함이 단 한 차례도 안 옵니다.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 기시를 알고 보면 북한의 협박이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항공모함이 원래 안 오는 훈련인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별거 다 오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 항공모함도 없어요. 미국이 11개 항모전단 중에서 7개가 지금 수명연한 30년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추가로 항공모함 건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빙빙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항모가 함부로 출동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군사연습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전략 폭격기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무기 체계가 동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존의 어떤 북한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자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점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속사정 또 그것이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하나의 기회 내지는 어떤 그 협력의 공간으로서 이해하고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뭐 연안 방어를 하는 그 우리도 다 갖고 있는 함정 이런 걸 미국이 보내겠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체제의 내구력 경쟁에서 높은 군사적 긴장을 수반할 수 있는 지금 각 국가의 사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사정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것도 남북 협력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뭐 항공모함이 오는 것도 아니고 스텔스 전폭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성의를 보인 것이 됐는데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얘기한 건 이것만 안 오면 4차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 이걸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창의적 접근은 안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진단하고 그 방향을 내오는데 중요한 팩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교착 상태를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저는 어떤 우리 사회 내부에 또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높은 안보의 낭비 요인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적극적 억제, 능동적 억제, 역비대칭 전략 이런 것들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를 따져보자면은 사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서 가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데 우리의 유력한 억제력으로 달성하기는 굉장히 요원하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한민구 장관으로 바뀌고 나가지고 이 적극적 억제나 능동적 억제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왜? 원래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장관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나온 게 창조국방, 역비대칭 전략인데 이거는 또 더 해괴하죠. 그러니까 창조국방이라는 게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했던 IT 그 경제에 기반한 군사 논리인데 IT와 국방을 접목하겠다. 이거는 창조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물 간 얘기거든요. 20년 전에 다 지나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장관이 바뀔 때마다 말을 새로 내오면서 그 창조국방이라고는 그 용어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리 창조적이지가 않고 또 IT를 뭐에 접목하는가 궁금해서 아무리 봐도 내용이 안 나오니까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그 병사들 군번줄에다가 전자태그를 달아가지고 휴일에 어디에 병사가 있는지 상황실에서 인식하겠다. 얼마나 과학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술 융합적이냐. 이런 거더라고요, 주로. 또 뭐 전방에 경계를 하는데 어쩐다. 이런 것들인데 차라리 전방이나 부대 유지에 그렇게 어렵다면은 전방에 사람 대신 개를 시켜서 경계를 하는 게 좀 훨씬 창조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꼭 사람이 지켜야 됩니까? 값도 싸고 개는 제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창조적인 거 이러지. 겨우 군번줄에 전자태그 다는 거하고 생체인식 기술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창조국방이라고 내놨으니 얼마나 공색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위협이라고 될 만한 것들이 이제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계속 어떤 그 말 만들기. 이렇다면 지금 그 안보의 어떤 그 이런 식의 낭비, 어떤 비전의 낭비, 전략의 낭비, 관리의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의 낭비, 이런 부분들이 괜히 어떤 그 앞에서 얘기한 소모적인 5개의 게임의 구도에서 마구마구 비용을 부풀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방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보의 어떤 그 거품과 군살,
낭비라는 걸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보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비현실성,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냉철함이 요구되고 있는 그대로 위협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야 될 국방이 이러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그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저 비용을 수반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낭비로 이어지는 이런 비현실성을 이제는 제거하면서 안보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화와 협력인데 일단 만나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도.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를 들자면은 작년 10월 그 4일 날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대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대통로를 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흘 뒤인 10월 7일 날 연평도 인근 NLL에서 북한 함정과 우리 함정이 일촉즉발의 교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요행히도 교전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발사했는데 그 포가 불발탄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 위기가 관리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7일 날은 10월 10일 날 또 그 사흘 뒤에는 대북전단을 날리던 연천에서 북한이 풍선을 향해서 고사총을 쐈는데 총소리는 들었는데 어디서 쏜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북한이 쏜 거라는 걸 3시간 뒤에 알고 우리도 공중에다가 막 경고 사격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옆에 있던 인근 레이더 부대에서는 정확하게 북한에서 발사했다는 그 사실을 포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타격 부대에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이유는 우리 군의 무능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둘 다 교전 상황이었거든요. 대북전단 뿌릴 때는 대구의 F-15 전투기가 아예 대기 중이었어요. 교전 나면 즉시 항공기 투입하려고. 그리고 청와대는 우린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부대가 교전 수칙대로 하라 하면서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세월호 때도 그러고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비리 수사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그 무능함의 여지를 남겨놔야지. 그걸 구태여 수사해가지고 다 바로잡으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직후에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립니다. 군사 접촉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북한 대표가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함정 간에 식별하자. 적대 행위 없으면은 저 교전이 안 되도록 통제하고 한라인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 번의 만남이 그 이후에 성hel파 영화를 유지하는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해봄으로써 그 적대 의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는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의도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북전단 문제도 진정이 된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여러 사람이 죽을 뻔한 정말로 전대미문에 또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갈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어렵사리 접촉이 된 남북 간의 이 대화는 작은 접촉이라도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서 나눈 얘기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는 서해나 아니면은 전방의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뭔가 더 이성적이고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관리에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군이 또 무능한 덕분에 이런 어떤 그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을 때 저는 군사적으로 협조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3월 10일경에 중공군 유해가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작년 3월에 1차 송환됐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중국군 유해를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송환을 했는데 중국 대륙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언론에 거의 기사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이런 전쟁 시 유해를 송환받은 중국은 감격 그 자체였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정전협정상 원래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포로나 유해 송환은 정전협정 소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유해 송환을 할 주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북한의 양해를 구하고 한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송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유엔 사령부가 작동이 됐고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유엔 사령부 채널로 작년에 처음에 우리가 중국의 유해 송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전협정 문제로 유엔사 견제가 들어오니까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 내 북한군 유해도 송환해주겠다는 제안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어떤 반발도 무마하면서 필요하다면 북한이 중국군 유해를 대신 송환해줘도 관계없다. 이런 비밀 회담이 남북 간에 오고 가더라는 거죠. 물론 유엔사라는 간판을 걸고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선례를 남기니까 선생님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그것이 두 번째 정례화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이런 사안을 통해서도 어떤 협력의 가능성이 찾아지더라는 거. 이거는 참여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적인 접촉의 면을 조금씩 넓히자. 네. 예, 이런 취지입니다. 예. 예, 이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보의 고비용 구조화를 줄이고 군사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석기 선생님께서 북한 경제 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입니다. 저 주제를 제가 받았을 때 사실 조금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경제 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인데 사실은 이 경제 부분이 비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별로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북한 경제 변화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북한 경제 변화를 굳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한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우리가 남북 경협을 초기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활발하게 진행되던 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커졌다. 그리고 북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어찌됐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어지고 재개가 되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경제 변화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 변화는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한 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북한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실제로 굶어 죽었고 전력 사정이 극도로 나쁘고 하던 그래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사실 실제로 1990년대에 있었고 그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국민들 외국도 마찬가지로 받았죠. 더구나 그게 우리 마음에 들고 그래서 1990년대의 북한 경제 상황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되면 1998년을 바닥으로 2000년대 되면 북한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쭉 진행되지만 이 1990년대에 형성된 북한 경제의 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들이 때때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계속 나쁘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망할 거다. 그럼 그런 식의 인식들이 만약에 우리 내부에 팽배해 있으면 남북관계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년대 북한 경제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수준은 아니고 북중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북한 경제를 어떤 1990년대하고 별 다르지 않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조만간 망할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걸 촉진하자 이런 식의 접근은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료집 18페이지 보면 대충 한국은행의 추정치입니다. 한국은행 추정치가 전 개인적으로 2000년대 북한 경제 회복을
전반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통계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보시면 대략 1998년도를 기점으로 북한 경제 2000년대는 쭉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면 특히 이 1988년도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북한 경제가 양적으로 가장 팽창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는 북한 경제가 지표 상황으로 바닥을 치던 시기고요. 발전량을 보면 1988년도에 279억 kWh에서 98년도에 170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대략 2008년경까지 회복됩니다. 저는 2008년경까지 회복 요 정도가 통계적으로 좀 낮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무튼 2008년도까지 보면 쭉 회복, 석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2010년경 이후에도 북한 경제가 한국은행 추정치에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시 침체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약간 보증을 한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2000년대 내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한 경제의 회복 추정치가 대체적으로 북한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 경제 회복치는 이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양 이런 가는 여행객들이 북한 경제에 느끼는 상하고 우리가 통계치로 보는 상하의 차이를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북한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회복이 전면적이진 않고 굉장히 불균등한 모습입니다. 2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농립업이라든지 전기가스 수도 광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제조업 부분은 1990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아직도 60도 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회복이 차이가 나고요. 제조업 부분 내에서도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북한 경제 2000년대 회복은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고요. 그 이후에는 북중 경제 관계와 남북 경협 등 대외 경제 관계가 일단 1차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만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우선 1990년대 초중반 때 사실상 작동이 중단됐던 계획화 시스템이 포괄하는 영역이 굉장히 축소된 채로 일단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술 개선 현대화 말하자면 기존의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화시키는 때 초점을 둔 산업정책이 어찌됐든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속되어 왔고 이것이 원인이 재정 능력 부족이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 자원의 낭비가 상당히 좀 줄었다. 그 다음에 시장화의 촉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노동력을 비롯해서 생산 요소 투입이 실질적으로 늘었고 그 효율도 높아졌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북한 경제가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경제의 어떤 변화, 시스템적인 변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북한이 계획경제 하지만 그 계획경제가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부분, 예컨대 발전소라든지 제철소 이런 전략적인 설비를 중심으로 계획화 체제가 부분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외곽에서는 시장경제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북한 경제가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북한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로서는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계획과 시장이 공존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형태로 두 체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특히 시장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굉장히 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최종 소비재의 경우,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든지 또 소비재 그리고 개인 관련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배급되거나 국영기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중간재 부분에서도 시장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그 금융이라든지 노동 같은 부분은 소비자보다는 느리지만 시장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화의 배경 촉진 요인은 뭐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가 약화되고 이 대외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요인이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촉진적인 요인은 어떤 좀 뒤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장치가 조금씩 갖춰지고가 있다. 다음 둘째,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의 시장화가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특히 그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과 노동 시장에 있어서는 그 북한 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시장이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죠. 예컨대 그 돈줄하고 해서 북한에도 화폐 자본을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북한에서 어떤 그 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그 법적 체제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 돈주에 의한 그 금융행위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시장도 국영기업이 그 노동자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임금을 주고 있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사기업이 노동자를 수십 명씩 고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부분도 상대적으로 발달이 느리다. 그래서 북한의 시장화가 주로 소비 부분, 상업 유통 부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쪽 그 생산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밑에 촉진 요인은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소지가 많긴 하지만 제도적 타협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북한의 체제상 개인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데 현재 많은 경우에 그 북한의 정부의 재정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서 전략적인 부분이 예컨대 발전소를 짓거나 뭐 제철소로 돌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원을 다 투입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부분에 자원을 투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요구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그 수요를 정부가 대응을 해줄 능력은 없는데 반면에 민간에서는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경영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제 그 공급을 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국가기관의 소속이라는 형태로 가장 전형적인 게 내가 중국에서 중국 버스를 사와서 그걸 버스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안 되니까 예컨대 뭐 무슨 시 인민위원회 운수사업소라는 형태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쨌든 제도적 틀을 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어쨌든 그 육상 도로 수송을 확충시키니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국가와 민간이 일정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현재 뭐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 동부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한 전역에서 일종의 그 시외버스망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부터 물론 그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예컨대 뭐 신의주 시외버스 가면 몇 시에 차를 타면 어느 시까지 몇 시간 걸려서 얼마를 내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 정시성이 보장된 시외버스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거의 모든 북한 주요 도시나 중소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수준까지 되어 왔는데 이것은 국가가 사실은 거의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시외버스 상황을 구축해서 과거에 하던 철도가 맡았던 그 사람과 화물의 수송을 이제 도로가 상당 정도 수송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 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고 사실은 북한에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점도 이런 형태인 거죠. 그 법적으로 기업들이 직영 상점에 이런 식으로 상점을 만들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활용해서 개인이 이 상점에 투자를 내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나누어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서로 타협을 내서 서비스나 제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문제는 금융이나 노동 부분은 그런 식의 타협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게 그것이 어떤 체제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버스 한 대를 운영해서 얻는 수입은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 사업자가 100명, 2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촉진 요인은
이제는 그 시장을 묵인하고 뭐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무선통신 시장. 이건 현재는 사실은 시장 자체가 애초에 북한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국가가 오라스콤이라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무선통신 시장을 만들어내어서 독점 공급자를 만들어내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국가는 핸드폰을 팔아서 수입을 얻고 그 무선통신 그 사용료를 받아 수입을 얻는 거죠. 명백하게 그 독점 시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시장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양이나 대도시에 국가가 대형 유통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에 뭐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이자 물품을 수입을 해서 시장 가격에 준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하지만 분명히 그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형태는 시장 거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시장은 비국가 부분, 그 다음에 계획은 국가 부분이라는 그 틀이 사실은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국가가 굉장히 특히나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내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점점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상업 유통 부분, 뭐 서비스 부분에 진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그 수입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국영 상점망이 무너짐에 따라서 그 국가 기업을 통해서 풀려난 화폐가 시장으로 나가서 다시 국가 부문으로 환술되는 메커니즘이 사실은 무너져 버려서 그것이 그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그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영 상점망을 구축을 해서 화폐 순환을 다시 국가 부문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이전부터도 그 북한이 상업 부분은 복구를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정책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이 가진 잠재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은 내용은 아실 거고요. 이 두 부분은 나눠보면 앞에 부분은 한 부분은 핵개발 지속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건데 이게 노동신문을 1차적인 공식적인 해석을 보면 이제 그 핵무기는 개발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개발해 놓으면 상당히 비용이 덜 드는 안보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재정 부분에서 소위 자원 배분에서 경제개발에 좀 더 많은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단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은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조선신보의 대담 등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북한이 새로운 병진 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있던 국방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 북한 경제 정책의 아주 주요한 하나의 이념형이었는데 이것을 핵경제 병진 노선, 새로운 병진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국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와 국방과 경제 병진 노선을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워낙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군사 쪽에 자원을 많이 넣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따질 여지가 없이 모든 그 고려를 군사적인 고려만 해야 되는데 핵경제 병진 노선은 새로운 병진 노선은 이제 우리가 핵 문제를 가지고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군사적인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서로 갈등을 할 때 조금 더 경제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율성에 좀 더 집중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선신보 보면 병진 노선은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고 잠재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다른 의미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병진 노선으로 말하자면 소위 김일성의 이름이 붙어있던 그 기존의 병진 노선을 새로운 병진 노선으로 갈등 없이 전환시켰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일성의 이름 하에 붙어있던 제도는 사실은 바꾸는 것이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찌됐든 이것을 바꾸었고 이것이 잠재적으로는 그 김일성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경제관리 시스템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논리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두 번째는 대개방 정책입니다. 대개방 정책은 뭐 쭉 하던 것이고 김정은 시대에서는 좀 더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방개발구
입니다. 지방개발구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중앙개발구보다 규모가 작다는 의미에서 지방적인 측면에서 지방개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의 개발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군사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하기 힘든 그 곤란한 문제들을 지방개발구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내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투자의 부족이고, 이 투자의 부족이 가장 확실한 거는 뭐 경제특구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북한 내부에 쌓여 있는 자본, 혹은 사실상 북한 자본이지만 외국에 가 있는 자본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북한 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지방개발구는 이런 그 암묵적인 투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 있어서의 그 경제와 군사의 관계의 변화라든지, 또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관리 체계의 변화와 같은 것을 다 결합되어서 잠재적으로 지방을 통한 그 어떤 자본의 그 어떤 그 유치를 좀 더 유연하고 쉽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경제관리 개선 체계 움직임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뭐 농업 부분에서는 분조를 줄여서 인센티브를 늘리고 직접 생산자의 처분권을 더 늘리겠다. 그 다음에 기업 관리 부분에서는 기업의 어떤 그 경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시장화를 촉진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농업 부분 같으면 생산물의 공급을 늘릴 수 있고, 또 그 개인이 어떤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업 자재가 필요한데, 이 농업 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양 측면에서 시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관리 체계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뭔가 530이 됐든 628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정말 북한 경제가 나아질 건가 하는 거면 조금 다른 문제인 거 보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기업 관리 체계의 문제만 보면 아마 이게 적용될 대상 기업은 뭐 약간 발전소나 제철소 같은 핵심 기업은 아닐 테고 2급이나 3급 이하 기업소가 될 텐데, 이들 기업소는 현재도 사실은 거의 국가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경영이 자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어떤 그 생산 물자를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기업 경영 관리권만 준다고 해서 사실은 경영 성과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생산 능력을 어떻게 확충시키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어떤 그 기업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통로를 직접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그 소위 말해서 530 조치 등이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안 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개발구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든 어찌됐든 그 기업이 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가 어떤 이 조치가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김정은의 경제정책입니다. 뭐 정치나 군사적인 측면은 크게 변화도 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말하자면 일단 성과가 좋거나 농업 부분, 그 다음에 눈에 잘 띄거나 건설 부분, 뭐 또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던 자원을 집중을 하고, 상대적으로 사실 성과가 클 가능성이 많지 않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는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이 보인다.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기조는 2015년 신년사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보면 경제 부분은 과학기술, 농축수산, 건설에 딱 집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로 성과가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북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제조 부분은 덜 강조하고 특히
금속과 화학이나 중공업 부분은 하던 대로 하겠다는 정도로 남겨두고 재미있는 거는 경공업 부분인데 김정은이 집권하면부터 경공업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농업 부분과 함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북한이 현재 상태에서 경공업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서 공급을 늘릴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는 공유물밖에 될 수 없는데 2015년 신년사에서는 경공업 전반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식품 가공하고 그 학생용 학용품 정도만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식품 가공 부분은 북한에서 내부에서 원자재가 공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산하고 경쟁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용품 정도는 북한 정부가 공급이 가능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뭐 남겨두고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그 김정은 경제정책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어떤 이런 주장이 지속되면 이제는 북한에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과거에는 뭐라고 경제지청을 떠들어도 뭐 그거 안 된다고 그냥 제껴놔도 되는데 이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인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남북 간의 경제 관계를 지금 옥죄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사실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경제가 거시경제나 체제나 정책 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이런 변화가 남북 경협의 잠재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예컨대 중국의 임금 상승 등에서 뭐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북한으로 진출을 하는 유인이 크다거나 혹은 한국의 어떤 소비 시장의 어떤 확대에 따라서 북한에서 남북경협에서 북한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남한으로만 가지고 와도 상당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남북경협의 잠재력이 훨씬 커졌고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 예컨대 오사 조치가만 해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특별하게 뭐 손서지 않아도 아마 민간에 의해서 남북 경제관계는 굉장히 많이 크게 빠르게 확장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때 지금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민간의 남북 경협은 최소한의 그 조건만 갖춰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다. 이전에도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괜히 정부가 뭐 지원하고 뭐 나선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실제로 사실은 그 돈을 지원해 준 것도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부의 부담으로 남북경협이 남북한 정부 간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 남북한 정부 간의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은 뭐 삐끗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 문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경협은 정말 내버려둬도 된다. 완전한 정경 분리는 어렵지만은 민관 분리는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5.24 조치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남북 경협의 가능성이 열리면 그때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중단 조치를 우리 정부가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인도적 지원 부분은 뭐 사실은 잘 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서 남북 경협을 시도해 보는 것도 뭐 가능하겠다. 예컨대 주택 개량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주택 개량 사업 할 경우에 아궁이도 개량하고 해서 뭐 관련된 연탄 공장을 북한에서 남북 합작으로 지어서 공급한다거나 시장에 판다거나 혹은 뭐 건설 자재 부분도 같이 간다 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거고 농업 부분도 예컨대 북한이 강령 지역의 그 지방개발구로 농업 부분을 중심 지방개발로 그 부분에 농업 협력을 하고 그것을 개성공단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서 뭐 현 상황에서도 인도적 개발 지원하고 남북 경협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소액금융 이야기는 원래 옛날에 좀 하다가 중단됐던데 이제 만약에 그 농업 부분에서 530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농민들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농자재를
구입을 해야 될 텐데 이 농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은 이 북한이 하려고 하는 농업 부분의 계획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활용 부분은 다른 부분 놔두고 당장에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은 개성공단에 만든 제품을 북한에 파는 것은 어떤가. 일단은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제상품 전람회 한번 출품하거나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을 직접적으로 팔기에는 좀 곤란하면 예컨대 남북합작으로 어떤 그 유통기업을 만들고 이 유통기업이 개성공단 기업에 다시 역으로 OEM을 주문을 내서 어떤 형태는 그 기업의 이름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에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이 정말로 제대로 될 틀이 갖추어지면 이제는 그 개성이라든지 뭐 낮은 선봉 뭐 이런 부분도 접경지대도 좋긴 하지만 접경지대보다는 평양 남포 등 지역이 핵심 지역에서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예컨대 뭐 평성 지역에 남북 경협 공동 그 경제 특구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북한이 그 논의를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인프라를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의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양 남포 지역 같은 핵심 지역에서 남북 경협 거점이 구축될 때만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잘 파악하기 힘든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협력 방안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우리 민족 서로듣기 강영식 선생님의 민간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발제해 주시겠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앞에서 발제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최대한 좀 줄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 오늘 주제가 2015년 남북관계 돌파구 열전인데 뭐 앞에 두 분의 발제는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돌파구를 2월 27일 오늘부터 4개월 후인 6월 27일까지 4개월만 잘하면 돌파를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이종섭 전 장관님이 앞에 인사말에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도와주고 지원하는 미풍양속을 되살리자. 전 그 미풍양속 되살리면 된다 봅니다. 미풍양속 7년간 실정이 되어왔죠. 정부가 앞장설 텐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는 소위 선관 후민의 정책이 남북관계 파트너의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마 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가지 마찬가지 측면이 있겠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초임 초기부터 참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 2월 16일 날 아마 보셨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통일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모임하고 이제 자문위원들 모임이신데 모두 말씀에 박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간단체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북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나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동조기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이종섭 장관님이 박 대통령 만나셨구나 얼마 전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도 미풍양도 회복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 실천이죠. 왜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장관이 바뀌시고 새로운 장관이 오시면 될지도 모르겠고 비어 있는 통일부 비서관이 똑똑한 사람이 가면 될지도 모르겠고 등등 여러 가지 비서실장인 것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통령께서도 미풍양속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민간단체 열심히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간단히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키리조후는 3월 2주 후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농업물자 4, 5월에 춘궁일 맞이하는 식량이 있겠죠. 민간단체가 3, 4, 5월에 농업물자와 소규모겠습니다만 소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면 되고요. 2015년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 15주년 만든 행사를 규모와 형식이 어떻든 간에 남북이 공동을 하면 저는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민간의 대북 지원, 또 민간의 6.15 공동 행사가 정부의 협력과 승인 없이 안 되는데 핵심이 코이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남쪽에서 민간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8.15 70주년 기념식은 광부 70주년이 아니라 이 정부와 민간의 갈등을 표출하는
그런 기념밖에 더 되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글을 썼고요. 갖고 계신 자료 39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을 지금 북민협에서는 올해가 작년이 최악의 해였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액수가 작년은 민간단체가 51억을 지원했고 재작년에는 2014년에 54억을 했기 때문에 통일원 당국자는 3억이 더 늘지 않았느냐. 그런데 최악의 해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올해가 대북지원 20주년 해입니다. 1995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작하면서 유엔에 큰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어필한 게 8월입니다.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 이후에 96년부터 어떻든 간에 남쪽에 지원한 민간단체가 평양에 발 한 번 못 담은 때가 작년에 유일했습니다. 북이 남쪽의 민간단체의 물자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도 작년에 유일합니다.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반인도적인 정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또 그런 난국을 풀지 못한 우리 남북 대북지원 단체들도 책임성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도 지원의 기본적 원칙이 무너진 해다. 그게 작년이다. 그러니까 인도주의 위기입니다. 인도주의 위기는 곧 남북관계의 위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선순환의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의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교류 특히 대북 지원이 남북관계를 선도하고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 인도적 원칙 무시되나 대단히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해였다라는 평가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54억의 내역을 제가 그래서 밑에서 붙였습니다. 한적 2억 들어가고 그 따지면 52억인데요. 52억을 따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서 50억이 이렇다 저렇다 어느 단체가 얼마나 허당이다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텐데 돈의 수단이 문제가 아니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되겠다고 강조함에도 대북 지원 원칙적으로 중단은 이명박 정부의 반토막이 났느냐 2년 동안. 또 대북 지원의 전면적인 정상선언 드레센 선언이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요거밖에 안 부러졌느냐. 이 정부가 진작에 성찰해 나가야 된다. 물론 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이 안 맞는다고 이 문제 아닙니다. 저도 대북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을 하고 방침을 세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대체 드레센 선언이 어떻게 했길래 민간들 지원이 여기밖에 머물렀냐고 진작에 성찰의 문제를 풀이다. 라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기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대북지원 단순히 북한 동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남한 국민이 이런 17만 1,000원, 2,000원 내면서 북한 주민을 생각하고 통일 생각하는 중요한 우리 공론의 품격이죠. 대북지원이 떨어지면서 문제는 북한 동포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열망이 저하된다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적 대북지원 발전 방안의 제안은 뭐냐? 우선 전면 정상해야 되죠. 폭하명농단지, 영유아 천일 계획들 이거 민간이 해온 거 아닙니까? 이승우 장관이 이재정 장관이 계실 때 민간을 통해서 영유아 용사했잖아요. MB 들어서 안 했잖아요. 그거 재개하면 되는 거겠죠. 예전 한 정부의 영유아 지원 사업은 퍼주기였고 지금도 하는 정부의 영유아 지원 사업은 질적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반은 같이 전문가가 하고 같은 단체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두말할 것 없이 민간단체 대북지원을 전면 정상화해야 되고 지자체가 민간 간의 중간에 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나서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3월에 필요하겠죠. 북이 필요할 겁니다. 비료 필요하고 모짜리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보내주면 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되고 여력 있는 지자체와 민간이 나서서 소규모만 지원하면 거기에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같이 들어간다는 점은 저는 이 정부는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점이고요.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정부가 광고 70주년 행사를 하겠다는 거 북도 김정은 비서가 10년 전 하겠다는 거였고 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북 공동 70주년 행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또 다행히 작년에는 인도적 지원이 형편없었지만 작년에는 사회문화위원회가 좀 됐어요. 진행이 됐어요. 이건 북도 우리도 남쪽과의 관계에 우리나라 남북대를 하겠다라는 빗장을 여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47건의 방구 있었지만 제가 몇 개를 요약했지만 가만히 보시면 평양에 가서 행사한 거 딱 검은 걸로 쳤으면 5개입니다. 5개 특징은 뭐냐? 남북 행사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가는 행사가 아니고 남북 공동법회, 남북 공동예배, 남북 공동 우리말 패찬 사진할 때 공동으로 합의된 사업들에 대한 평양을 열어주는 거죠. 여하튼간 이런 사안의 문화비는 제가 왔다 보는데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문화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올해 초 대통령 작년에 8.15 경축사 또 그러고 나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거창한 물걸 하시고 특히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님 김선희 교수님께서 또 아주 13개 사업을 제시하고 막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통일부 업무 과제 중에서 공동행사에 대해서 단거 빠지고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광복 70년 남북 공동기념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래서 해보자. 그러나 핵심은 한반도 종단 및 대륙절도 시범운행이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접촉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민간의 접촉도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갖고 있고요. 민간도 많습니다. 각 종교계 많고 어느 단체도 많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씩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의 행사죠. 자, 문제는 남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를 하고자 하는 70년 기념행사가 아니라 남북의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행사의 문제일 것 같고 그 공동행사 이루어짐으로써 좀 남북관계 돌파를 맞는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70주년 남북 공동 문화행사든 공동행사의 핵심은 민간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은 정부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뇌물 빠져도 가장 큰 핵심은 7년 동안 중단돼 왔던 8.15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여기 장관님 두 분도 두세 번 와셨지만 이것 때문에 민간하고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복잡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민간이 내부 자기 통제와 자기 논쟁을 통해서 문제없이 치러 나가는 거죠. 결국은 8.15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민족 중단된 민족 공동행사를 7년 만에 재개하고 남북 민간 협력도 재개하는 것이 이번 광복 70주년 행사의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6.15 준비위원회가 공동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15 공주와 대한민국 정부는 가뜩 심각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거는 6.15 공주니 또 남쪽 대표 미나협 또 지원단체 북민협 6대 종단, 7대 종단, 문화예술계를 망라하는 그래서 정부가 남북했다면 민간천의 광범위한 광복 70주년 민족 공동체 추진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마침 어제 홍사덕 의장님께서 미나협 의장께서 어제 미나 대의원대회 때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6.15 공주니도 반대할 리 없겠죠.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좌우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주요한 어른들 지도자를 참여하는 민족 광사를 만들고 그래서 북과 협의하고 남과 협의하고 단 소위 8월 15일 날 서울이든 평양이든 아니면 개성이든 적어도 70주년 남북 공동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해야 된다면 앞뒤로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걸 중심으로 2개월 전에 있는 6.15 공동회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6.15 공동행사가 광복 70주년 8.15 앞에 있습니다. 6.15 15주년 공동행사가 8.15 공동행사를 치르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점, 촉매고리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러한 지혜도 민간이 잘 맞아야 좀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홍사덕 의장 제안하시고 제가 쓰고 또 6.15 공동회의도 긍정도 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전에 민간전의 민족행사 추진회가 조속히 만들어져서 북과 협의가 들어가고 남쪽 정부 협의가 들어가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럴 때만이 다양한 형태의 남북 광복 70주년 민족공동회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 단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죠. 종교계도 하려고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 두 개 한꺼번에 못 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서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그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고 북과 협의해서 잘 제안된 내용들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좀 의미 있는 8.15 광복 70주년 기념을 전후로 한 공동행사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관계가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한 시급 판단은 2개월에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3설이 참 중요한 때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3설이 참 중요한 때다. 북도 3설을 넘치면 남북대화 계획을 놓친다라는 서로가 정을박한 심정하에서 3설을 잘 준비해서 6.15와 8.15 행사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좀 지혜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각 단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점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문화행사의 전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둘,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 핵심은 하여간 민간 협력이고 민간단체가 서로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광복 70주년 행사 성사시키기 위해서 단결하자. 그리고 정부가 그걸 도와줘라. 이러한 미풍양소 되찾는 것이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적 돌파구다라고 판단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6월 10일 말씀하신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적 대화 협력의 통을 만들자는 말이 진정성 있게 되려면 그런 협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나중에 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통일하고 정부와 협력해서 북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 협력해서 좀 광복 70주년을 소위 말 본격적인 소위 말하는 통일의 원년을 만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발표도 간결하게 해주셨고요. 아주 구체적인 제안, 민간 협력, 더 나아가서 이게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치면서 가는 과정과 그걸 통해서 6.15, 8.15 행사 이르기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 발표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리면 청중 토론 방식은 질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진행요원들이 질문지 양식을 들고 다니면 질문을 하실 분들께서는 질문지를 받으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토론자분들은 소개를 해서 그냥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재단 이사인 고경빈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배정된 토론 시간도 김 편집장께 드려서 마저 듣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사드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안보 상황에 적합한가, 그 문제 이전에 이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제로서 이 논쟁이 좀 공허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것이 70년대부터 계속된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긴 하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공격 능력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먹을 내보이면서 우리 머리 위로 공갈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오싹한 얘기고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이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북한 전문가 어느 분은, 미국의 북한 전문가 어느 분은 이대로 5년 후가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손 놓고 지나가면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를 보유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헤리티지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이 재단 안팎에서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꾸준히 이제 북한의 붕괴, 조짐, 뭐 이런 것들을 주변에 흘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아예 단념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모아보면 결국 북한의 군사력이 최근 이렇게 심각하게 증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과 협상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이 북한과 정부 차원에서 처음 대화를 해서 1994년이죠.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타결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표단의 어떤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후일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당시 제네바 합의의 내용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2년까지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해 주겠다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협상 타결로부터 2002년까지가 8년인데 8년 동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경수로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2002년이 벌써 지나간 지도 12년, 13년이 돼가죠. 그리고 그 당시, 94년 당시 북한의 상황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고, 지도부가 아직 탄탄하게 구성도 안 됐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붕괴 상태였고, 탈북자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그 북한을 탈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 북한의 지도부는 많이 젊어졌고, 또 경제력은 아까 이석기 박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핵 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전력 체계를 나름 갖추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놓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좀 근거가 없는 뭐 그런 태도 같아요. 결국 미국은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크게 아쉬울 게 없다, 뭐 이런 태도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북 외교력의 부재, 그 중에서도 의지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의 부재, 능력의 부재, 이걸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안보의 정상화, 낭비 요소를 제거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만큼 방어의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래서 대북 억지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뭐 이 문제에 너무 이제 편중돼서 안보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북한의 전투력 내지 군사력을 감축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절박한 상위의 안보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이 서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경쟁보다는 벽돌을 하나씩, 북한이 쌓아 올리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벽돌을 하나씩이라도 뺄 수 있는, 헐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게 아까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과의 군사협력 대화, 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이런 군사력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이제 안보의 정상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의 장애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 이외에 전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단 문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남북에 100만 이상이 되는 정규군, 중무장한 정규군들이 대치해 있는 휴전선 근방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그 전단을 향해서 발포하고, 또 우리는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 안보 측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단 살포가 우리 안보 부담, 안보 비용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남북 분단의 현실, 또 대치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일부에 대한 제약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죠. 얼마 전에 신은미라는 미국 교포가 토크쇼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뭐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상에서 안보를 담보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그런 명분 하에 안보를 담보로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그 지역 주민들,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던, 거기에 대비하던,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 전후에 통일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통일 비전을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큰 그림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에 앞서서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떠나서 당장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3년차에 억류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욱 목사라는 분인데, 북한의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셈이죠. 미국인들이 이렇게 북한에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억류되어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최근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직접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김정욱 목사 케이스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만 3년이 지나면 우리 납북자 지원법에 따라서 납북자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납북자 보호지원법은 우리 여기 이종석 장관님 계실 때 정부가 만들었습니다만, 북한에서 3년 이상 억류되면 납북자로 관리하고 그분이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보상도 해줘야 되고 구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지도부가 인천에 왔을 때나 여러 가지 계기로 남북의 고위층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에 이 문제들이 제기됐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이희호 여사님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제기해야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솔선해서 발벗고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어요. 그분은 2번씩이나 북한 방송에 텔레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변 상황에 대해서 공개했어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해요. 또 두 번째는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매번 인도적 문제로서 다른 모든 남북 간의 현안에 정치적으로 연계하지 않겠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설 때나 추석 때나 임박해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고 그게 성사가 안 되면 유감이다, 아쉽다 하는 것으로서 종결 처리하고 마는 그런 사안으로 돼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산가족 상봉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서로 생사 확인도 하고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금강산 문제도 있고 하니 이 금강산 면회소를 가동하면서 쌍방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최근 결혼하기 참 힘들다고 하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인물 보고, 성격 보고, 재산 보고, 또 직장 보고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 노총각으로 늙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훌쩍 시간 지나가면 바로 독거노인이 되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도 시간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건 북한에게는 조건 없이 하자는 조건입니다. 해줄 수 있게 해줘야죠. 우리도 결혼하려면 최소한 둘이 같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마련해놓고 결혼하자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의 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산가족 행사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써야 합니다. 이 통일 대박을 그리기에 앞서 소박한 과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고통연구원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안병민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석기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안병민입니다. 이석기 박사님이랑은 같은 국책연구소에서 협동연구도 많이 해봤고 해서 많은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박사님은 주로 한정식 만드는 데라면 저희는 그냥 분식집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 제가 이석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이 일을 제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건 없고요. 몇 개 좀 보충 설명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 경제에서 긍정적 요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2013년도 북한 경제 성장률 1.1%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추정을 해보기엔 약 한 4% 내지 5% 정도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한 7, 8%가 이게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경제적인 큰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달러의 환율인데 그것도 거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미미한 변화가 있었고 또 곡물 가격이 약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체제는 안정적인 체제로 운영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농업 생산 아까 이석기 박사 말씀하셨지만 농업 생산이 증가가 돼가지고서 북한이 하고 있는 요즘에 포전 담당제는 협동 농장에서 개인용 농제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가족용 농제 수준으로 이게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력이 고취돼서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시장이 확대가 많이 됐죠. 그래서 북한의 전체 주민의 약 한 90% 정도는 하여튼 시장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요인이죠. 또 전력 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또 한편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북한도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경제는 안 돌아가고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게 양극화가 되겠죠. 또 평양과 지방이 격차가 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런 게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 제대로 받는 데는 한 30-40%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북한 경제가 가장 큰 이런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교통이기 때문에 교통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경제를 보려면 딱 세 개만 보면 된다. 전력 소모량, 철도 수송량, 은행의 대출 규모. 그걸 보면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근데 북한도 비슷합니다. 북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물자가 어떻게 이동하냐. 이거 보게 되면 경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는 보통 한 200km 정도가 버스가 맥시멈 200km 정도죠. 저희가 서울, 부산 400km 버스 안 타고 가니 북한에서는 평양 쪽에서 청진까지 700km 정도도 버스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거리까지 버스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재미난 게 뭐냐면 북한도 택배가 생겼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거를 오토바이나 자전거 통해서 이걸 갖다 주고 내 돈 줄게.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판 택배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택시 영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변화죠. 이런 변화 말고 더 큰 변화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 순환공항을 현대식 공항으로 개보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외국 싱가포르나 홍콩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공항을 설계도를 보여주니까 그럼 져달라.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매우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평양공항에서 순환공항에서 평양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거기다 톨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에서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서 투자비를 회수해라. 그러니까 매우 재미난 제안이죠. 여태까지 북한에다가 시설 투자해갖고 돈 받아서 그 투자비 회수하라는 건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도로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의 도로법은 도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외국 기업, 외국인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법을 개정을 합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도 도로세 다 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만큼 이런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인민의 피로서 쟁취한 전유물이라는 건 딱 두 개입니다. 토지와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인민이 피로서 쟁취한 물건, 이 철도를 러시아가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철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또 중국이 들어와서 중국이 도로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지하점 개발하고 철도까지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만큼 북한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15 공동선언 15주년인데 공동선언 정신은 살리되 이제 여태까지 했던 논의된 사업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버전 1.0이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취사 선택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북한 사람들에게 이 지식 공유나 이런 거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통 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북한이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고혈압, 심장병 안 걸린 사람한테 약 세게 쓰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이게 수용 가능성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새로운 시장 환경에 좀 이런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태까지는 뭐 남북한 철도 연결되면은 뭐 유럽까지 가고 좋아진다. 지금 컨테이너 큰 게요, 제일 큰 배가 한 번에 컨테이너를 18,000TU, 19,000TU 싣습니다. TSR 한꺼번에 100개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도만 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죠. 철도에다가 제조업, 물류, 농업, 관광 다 결합을 시키는, 그러니까 패키지형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저기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석기 박사님한테 하나 질문 겸 마지막 말씀인데, 이 북한에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줄 말하는 게 개성공단, 그 다음에 황금평 위화도, 뭐 나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 이제 북한의 지방경제개발부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도인민위원회입니다. 도인민위원회가 직접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2011년도 신의주를 가봤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지방이 직접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의주를 가보니까 신의주 세관에 강원도차도 와 있고요, 황해도차도 와 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지방이 이제 새로운 남북 경협의 주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아까도 물론 이제 정부보다는 민간이 나서야 되는 거고요, 중앙보다는 지방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방 경제개발 같은 경우는 지방 대 지방, 도와 도 단위, 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김정은이 뭐 창성 방문하면서 군의 역할을 강조했지만은 군과 군의,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군과 군이 소규모로 농공단지를 좀 확대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새로운 이런 협력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6.15 공동정신을 좀 우리가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대학교 교수로 계신 이우영 선생님께서 민간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행식 총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크게 동의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남북 관계가 왜 안 될까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제 스스로가 좀 음모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명확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바꾸면 됩니다, 그냥. 정부 정책이 바뀌면 되는 것이고, 사업 아이템 충분하고요. 다 전문가들 계시지만, 경제 분야, 안 박사님, 이 박사님, 그냥 앉아서 지금 얘기하라고 한 1시간 이상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능한 순서부터 쭉 얘기할 수 있고, 로드맵까지 그냥 나올 거야, 아마. 대북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강수장이 얘기하면 쭉쭉쭉 얘기 다 나올 거라고요. 다 돼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무지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냉정하게 좀 얘기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쪽에 잘못이 있으면 정부 쪽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를 조금 더 이제 세게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의외로 잘 얘기 안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건 북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북한이 안 했던 것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이론적으로 좋게 가자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거는 북한을 고려해서 그렇고 어느 쪽은 우리 내부의 정치적 고려로 해서 얘기를 충분히 안 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제 교류는 어느 쪽에서 뭐가 막혀 있고 왜 작년에 북한이 소극적이었으면 왜 소극적이었는가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언론에서 하는 그 내부 회의 같은 걸 갔는데 제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소위 보수 언론까지 다 올해 작년부터 이미 남북관계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인데 근데 거의 북한하고 접촉하고 왔던 그 언론사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뭐 북한에 뭐 어디 가서 새로 찍은 마식령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찍어오고 싶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찍으라. 근데 요즘은 드론을 쓰기 때문에 아시죠? 그 위에서 드론 써도 되겠냐? 드론 쓰시라. 그랬더니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되겠냐? 그랬더니 비용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근데 그럼 잘 됐네요. 그랬더니 근데 자기네들 답답한데 그런 협상에 가서 북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네가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이쪽 통일부에서 허가 안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현실도 문제지만 그 언론이 우리 같은 뭐 소위 전문가들한테 환기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웃긴다는 거죠. 그 정부나 뭐 청와대나 이런 회의 가면 그 얘기를 좀 해달래. 니들이 얘기해야지. 언론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북한이 바뀌고 있고 뭐 협상이 어쩌고요. 통쳐서 자꾸만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뭐가 문제가 됐고 어디서 걸려 있고 이런 것도 자꾸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점잖게 바꾸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건 꼭 집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에 현 정부에서 특히 남북관계, 뭐 대북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절묘하게 통일부하고 청와대가 핑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는 그 생각이 없는데 저쪽에서 저래요. 그러더니. 근데 그런 것까지 좀 명백하게 얘기하면서 좀 강하게 얘기해야지 당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나쁘게 좀 생각이 든 건 뭐냐면 결국은 통일준비위원회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 담론의 성찬인데 전 최근에 현 정부라든지 지난 정부부터 가고 있었던 대북 관계에서 큰 방향성은 이건 굉장히 강춘영이 명백하게 잘 얘기하셨는데 국가 주도를 가겠다는 거고 시민사회가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겠다는 거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국가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단체를 양성해서 남북관계에 주도를 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얘기해야 되고, 그렇다면 왜 통일준비 얘기를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나? 통일 대박 얘기하고. 이것도 저는 음모론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난 선거에서 소위 그 복지 없는 복지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듯이, 저는 다음 선거에서는 통일 없는 통일 선거를 치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머지 진정한 그동안 통일운동을 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일선에 계시는 대북 지원하신 분들도 이제 좀 뭐가 왜 안 됐는가 이구동성 얘기한다고 강충장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 단체 해줬던 분들은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압박을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을 많이 만드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결국은 2년 동안 했던 통일담론의 성찬이라는 게 앞으로 2년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계속 개선이 안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소위 큰 틀에서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역시 통일은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이런 비슷한 그 회의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이고요.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또 조금 다른 고민은 오늘 특히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슈를 좀 좁혀서 보면은 앞에서 이석기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안민경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북한의 현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 뭐 훨씬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회적 변화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좀 다른 쪽의 고민이라면 북한이 나아지고 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분은 뭘로 갈 것이냐 얘기죠.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우리도 바뀌었지만 북한도 굉장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북 인도 지원의 사실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통 사람들에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쪽에서는 북한 지원이 굉장히 북한이 낮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고민이 뭐가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발표자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20분 뿐이 없어서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청중석에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거를 포함해서 발표자 분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먼저 김종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월 군사훈련이 지금 단호한 입장으로 만일 뭐 군사훈련하면 불바다식으로 극한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부는 이미 뭐를 계획한다는 등의 무심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 안 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 개발이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여기보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만 관심을 갖는 국내 여론을 바꿔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일본의 위협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굉장히 박종화님께서요, 지구촌 홍익 컨설팅 그룹 대표이신 박종화님께서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이거 읽으려면 한 3분 걸릴 것 같고요. 간단히 죄송하지만 요약하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이후에 사실은 일본 자유대에 한국 파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가능성이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총리에게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선제 제안하고 한일 해저터널 공사 재개로 일본과 러시아의 경제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까지 해주셨고요. 또 박상호님께서는 그 6.15와 14선언이 통일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7.4 남북 공동선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재창출이다. 그래서 사실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강조하셨는데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박상호님이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3월 군사훈련에서 좀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불바다 얘기까지 이제 해주셨는데, 적어도 2013년과 같은 위기는 없다. 2013년과 같이 그 정도의 어떤 불안한 위기는 아니고, 요번에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어떤 상대방의 전략을 학습하고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위기는 없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북 군사력 비교 관련해서 헤리티지 재단 얘기까지 이제 인용을 해주셨는데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11대 2로 북한에 불리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런 뉴스가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거는 저희 수치 중에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물가도 한참 간 얘기를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하면서 결국은 어떤 군사력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더 증강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 여론으로 호도하는 걸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전적으로 동감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대단히 어떤 저열한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장차 뭐 통일 대박이건 아니면은 평화 공존을 꿈꾸려면은 어떤 남북 관계와 주변국 외교는 동시에 균형을 달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인데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어떤 외교적인 재난에 가까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 조속히 정상화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뭐 한일 해저 터널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다른 전문가들께서 아마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경빈 선생님께서 그 대북 전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초래하는 안보 비용이 상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안보 비용을 넘어가지고 국가의 불안, 국가의 스트레스 이런 어떤 심리를 굉장히 고조시킴으로써
사실 우리가 치러야 될 환산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북전단 사태들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북한에게 모욕을 주는 심리전의 양상까지도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리전도 전쟁입니다. 이것도 명확히 하나의 어떤 군사 작전의 영역에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말하는 제4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담론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목표로 하느냐까지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북한 내 우호 세력을 조성해서 전시회나 유사시에는 분란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 내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이거를 제4의 전쟁 개념으로 거의 공식화해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의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프로파간다 이상의 어떤 군사 작전, 심리전, 또 새로운 전쟁 개념으로까지 수용하고 있는 행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 점에서 접경 지역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이건 한반도 안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질문해서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전시작전권, 통제권, 환수를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계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자권 문제는 하도 많이 여러 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여론이 좀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대선을 치를 무렵엔 전자권 환수 찬성 여론이 60%인데 이번에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찬성 여론이 51%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51%가 전자권 전환 연기를 찬성한 중에 3분의 1이 과거에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약 17%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안 가져오자는 쪽으로. 그 바뀐 17%가 그 이유가 한국군 못 믿어서입니다. 이거예요,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100명 중에 17명이 전자권 안 가져오는 게 좋겠다로 여론이 바뀐 겁니다. 이게 실상이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수모와 수치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전자권 무기 연기하면서 그런 여론도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유엔사를 통해서 간신히 우리가 중국에 유해 송환했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가 주권이 없으니까 유해 송환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유엔사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일 국면이 왔을 때 어떤 한반도의 어떤 큰 전략적인 상황이 조정되는 순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그때 가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것 플러스 전자권이 없다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안보와 주권의 기반 위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잘 다져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평화공존의 시대를 엽니까? 그것은 모든 출발이 바로 안보와 주권의 토대 위에서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전자권 문제는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고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역사의 명령을 이 정부가 굉장히 왜곡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석기 선생님께 온 질문은요. 첫 번째는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경제개발 로드맵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중 FTA로 남북이 중국과 함께 시장을 개발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시고요. 세 번째는 주변국들과 북한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를 공동 건설하는 방안은 하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진국의 기아와 질병을 해결하고 선진국의 복지 딜레마를 해결하는 인류 대민사업 프로젝트에 조속한 착수로 국제사회 협력을 먼저 이끌어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종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쌤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맨 마지막에 읽어주신 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나머지 세 개도 사실은 길게 답변 드릴 게 없는 게,
지하자원 공동 개발을 통한 경제 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게 어떤가? 뭐 이것도 지하자원을 통해서 북한 경제 개발을 추동하자는 데는 뭐 그렇게 찬성은 하지 않지만 사실 지하자원 개발, 공동개발 로드맵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렇고요. 주변국 국가들의 인프라 공동개발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프라를 우리 돈으로만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국 국가들과 인프라 공동개발을 해야 되고요. 근데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과 중국이 경제 공동체 개발하자 문제는 사실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일단 1차적으로 남북한 간의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 소소한 혹은 민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우선에 물론 이런 그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비전도 뭐 어느 정도 지난 한 1, 20년간 대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있긴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깨트려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왕 말씀드린 김에 아까 안명래 박사님 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경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은 진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아마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북한의 양극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는 경제 규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하층과 찢어나가는 문제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격차 차이도 지방이 더 나빠지면서 격차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그 개선 속도의 차이 정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양극화를 할 때 정말 고민할 부분은 이게 시장은 당연히 성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데 과거에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는 패자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상당한 정도로 케어를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커지면서 패자가 자꾸 나오는데 북한 정부가 이 패자를 케어해줄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 어찌 보면 북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어쩌면 중간계층 이상은 뭐 그럭저럭 살지만 이 경제적 약자들이 어찌 보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부분은 사실 이런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나가고 이 경제적 약자 이외의 부분 지원은 아마 개발협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영식 총장님께 보내는 질문은요. 동북아 평화연대 도재영 이사장님께서 하신 질문은 인도적 대북 지원의 발전 방향의 셋째 항인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발전적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16일 민간단체 연대와 국회 지원 정부 관련 부처 협조로 고려인 동포 30명이 15,000km를 45일간 유라시아, 동시베리아, 두만강, 평양, 서울, 부산 대장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텐데 민간 국회 정부의 협력, 민간 협력의 전환점으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질문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민간 교류 협력을 협동작업 시스템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문제는 사실 이우영 선생님의 토론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데요.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통지와 금지, 군부 독재에서 했던 것 같은 것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도 공식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아예 군부 독재 시대에도 정부의 통지와 금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모니카 목사님 경우처럼요. 근데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정부의 허가를 그렇게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남북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심하고 정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지요. 강영식 총장님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없는지요. 양심 고백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민간단체들이 그 대북지원 재개를 위해 정부 정책을 견인할 힘이 왜 이렇게 미흡한가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민간단체 내부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션 시간이니까 질문하신 선생님들이 누군지 아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 사무실에 보면 보통 호텔 307호 키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북에 가면 307호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민도 전하는 실무자가 가면 뭐합니까? 필요한 물건을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필요한 물건들이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 이게 특별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행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그 주성환 기자 그랬죠. 이제는 인도 지원이란 찢어진 누더덕이가 될 깃발을 벗어 던지고 북한 개발 협력이라는 선명한 깃발을 들고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지원사 95개입니다. 95개 단체의 대북지원 목적이 다 다릅니다. 선교 목적도 있고요. 우리의 이거 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시민운동 마인드에서는 정말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제일 중간이 이제 북한 동부 돕자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북한의 노화에서 북한의 개발 협력에 마중물 누차라는 것까지 있는데 다양하죠. 다양한 단체가 모이니까 중간 내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의외로 잘 정리해준 게 이 정부입니다. 통일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발 협력으로 나가야 된다. 농촌 개발, 그 경제, 지금 이석기 박사 박대준 잘해줘.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인도 지원 단체가 이제는 북한 동포가, 북한 애들이 굶어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흘러간 레코드판 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의 대북지원이 정말 통일대박이든 통일한국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의 어떤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인도 전체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고비점은 인도 지원이라는 누구 말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흘러간 레퍼토리 20년 할 거냐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3, 4월, 4월이 중요하다. 어차피 인도 지원, 남북관계 개선, 돌파를 위하는데 최소한 인도 지원 단체들이 3, 4월 인도 지원이 가장 큰 피크 소요되는 겁니다. 작년에 미나협이 실패했죠. 이렇게 지금 홍사덕 의장님 꿈에 백범 선생 나타나서 빌어줘라 했다가 나중에 이 백범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같기도 한다. 얘가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드레싱 선언해서 농촌 돕자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미나협의 그 비료를 불허했죠. 유 장관이 때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올해는 그런 차별을 하진 않겠다. 제대로 3, 4월에 북한도 문을 열게 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 정부 진정을 설득하겠다. 국민들한테 모금하겠다. 그러나 못 지원했을 때 어떡할 거냐. 세게 나가던데 그러시는데 우리 여기 제가 일하는 단체 공대표님이 많이 계십니다. 공대표님이 네 몸을 불살라면 불사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민간 단체들이 이 정부 들어서도 잘 되겠지. 작년에 좀 나아지겠지. 이게 뭐냐?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민간 단체들이 입장은 다르지만 정말 인도적 대북지원의 활로가 곧 남북관계 개선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 행동이다라는 점을 확신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올 3, 4월을 인도적 단체자가 남북관계를 푸는 하나의 활로를 열어보자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남북관계는 교차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토론자분들도 한마디 더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청중석에서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면면을 보니까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아는데 직접 질문하시고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거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끝나고 잠깐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그때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들과 직접 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1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